자, 여러분, 중간 시험 잘 치르고 이제 한 주일 잘 보냈습니까? 우리 수업이 금요일에 있어서 주말 느낌이 조금 나긴 하는데, 오늘은 날씨도 좋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술과 윤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예술과 윤리 우리가 배울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윤리적인 문제, 음란물 또는 창작에 있어서의 윤리성 여러 가지 봤죠. 그래서 예술가의 자유가 무제한이 아니고 자유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런 윤리적인 한계가 있다. 윤리적인 한계라고 하는 것이 약간 이제 윤리라고 하는 게 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봤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한 것은 윤리 가운데서도 법률적으로 명백히 금지되는 거. 그래서, 자유가 무제한으로 허용되지 않는 그 한계선, 자유와 윤리의 경계를 짓는 그 법률적인 그 한계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명예였는데, 다시 말해서 명예를 윤리가, 그러니까 예술가가 자유롭게 창작을 하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되고 타인의 명예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이제 명예로, 명예가 자유를 제한하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타인의 명예를 지켜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한계지만 또 윤리, 그러니까 예술가 스스로 또 명예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양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명예라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설이 있겠죠. 명예 감정, 그냥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욕, 그것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명예 감정으로서 그걸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게 우리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창작과 혁신에 돈과 명예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술에 있어서도 돈과 명예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명예가 예술을, 예술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예술 발전에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명예가 중요하다고 보고, 여러 가지 왜 명예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심리학적, 사회학적, 경제학적, 법학적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예술의 발전에 기여한다. 그래서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리적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명예가 중요한 것이고, 오늘날 유튜버가 많다고 하는데 어린이부터 이 노인까지 왜 유튜브에서 자기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까? 거기는 여러 가지 정말 아주 많은 동기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나 자신을 알리고 싶고 나 자신을 알아주길 원하는 그런 심리도 있다. 그래서 유튜브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술가에도 마찬가지인데, 예술가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명예를 위해서 예술 활동을 하고, 또 그런 반면에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그런 예술을 해서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명예는 예술과 뛸래야 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여기 이제 fame and fortune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은 헐리우드에 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헐리우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타들이 추구하는 것이 명예이면서 동시에 돈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돈과 명예가 그 창작과 혁신의 어떤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그 에너지 원이라고 할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헐리우드의 산업에서 그 가장 그 근저에 가장 배경에 그 힘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돈과 명예, fame and fortune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돈의 흐름과 이 명예를 둘러싼 법률 관계 이걸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 제도화한다면 예술의 발전, 우리 사회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할리우드에 가보면은 이 명예의 뭐 거리라고 합니까? 명예 그 Walk of Fame,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에 명예를 acknowledgement, 명예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별에다가 스타들의 이름을 이렇게 새겨놨죠. 물론 여기는 영화 배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수, 정치인 다 있죠. 뭐 유명한 저명 인사들의 이름이 다 여기 별에 박혀 있는데 이것은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의미가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동시에 그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도 샤론 스톤처럼 되고 싶다. 뭐 이런 그 의욕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페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인정해 주면 결국 우리 스스로 그런 페임을 얻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생겨서 예술, 뭐 정치, 과학 이런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는 굉장히 커다란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Walk of Fame 같은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법률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법률과 마찬가지로 명예를 보호해주고 명예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잘 인정해주는 그런 하나의 사회 현상 또는 문화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Hall of Fame, Walk of Fame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명한 사람들의 이 이름을 이렇게 새겨 놓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지난 여름에 갔던 이제 곳에 말하자면 내쉬빌이라고 하는 시골이 저는 시골인 줄 알았는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거기서 모든 히트 음반을 거기서 다 녹화를 했다고 해서 엘비스 프레슬리 전용 스튜디오가 이 내쉬빌에 있고 그 내쉬빌에 쭉 이렇게 스튜디오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스타들이 거기서 다 음반을 녹화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내쉬빌이 그래서 음악의 도시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도 유명하다기로 해서 제가 거기 유명한 커다란 극장에 가서 이렇게 말하자면 스타들이 그 무대에 서기를 평생 꿈꾸면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 무대 한 번 쓰면은 나는 이제 나의 꿈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꿈을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밤낮을 계속하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도 유명하다고 그래서 저도 가가지고 서서 이렇게 기타 들고 한번 서봤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이런 꿈을 위해서 말하자면 이것을 명예로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예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창작과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페임이 굉장한 힘이 된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이제 봤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그런 그 명예 전당 같은 게 여기저기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포츠의 경우에 축구협회 명예 전당이 하나 있고, 또 뭐 그 명예 전당이 조금 있는데, 우리는 참 좀 독특한 사회라서 상대방의 어떤 권위, 명예 이거를 잘 인정해 주는데 굉장히 인색한 나라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나라의 명예 전당이 참 적습니다. 그게 그 미국하고 커다란 좀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국 사람은 조금만 잘하면 와 잘한다 그러면서 막 박수 쳐주고 더 잘해라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조금 인색해요. 그래서 그래 잘해? 그래 뭐 네 잘한다 뭐 이렇게 그냥 뭐 말고, 잘한다 그래 너 잘해라 더 잘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해서, 그래 명예 전당이 그래서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 잘하면 막 칭찬해주고 그 사람에게 그 아주 과다할 정도로 액널리지먼트를 해주고 과다할 정도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어야, 그래야 사실 스타가 나오고 그 예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물론 아이돌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긴 하지만,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그 연극을 잘한다, 또는 어떤 사람이 뭐 공예품을 잘 만든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사람의 명예를 인정해 주고 그러는 게 조금 그 부족한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일본만 가도, 제가 뭐 일본 칭찬하면 또 뭐 친일 매국이라고 뭐 또 겁나긴 하는데, 일본만 해도 제가 가보면은 우리 임진왜란 때 잡혀갔던 그 심수관 씨가 거기서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 박람회에 출품하고,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도자기가 그 심수관이 만든 도자기거든요. 그 사람이 일본에 잡혀간 게 임진왜란 때 잡혀가서 거기서 도자기를 잘 만드니까, 일본 놈들이 조선인인데도 불구하고 도자기를 잘 만드니까 잘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일본 최고의 도자기 장인입니다. 세계 박람회에 출품도 하고, 그 정도로 말하자면 뭐 인종 불문하고 잘하면 잘한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명예를 인정해주고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하는 게 법 이상으로 굉장한 그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명예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심리적으로 사람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하는 아주 폭발적인 힘이 있죠. 심리적인 힘이 있죠. 우리의 명예욕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욕구가 사람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발전시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람보르기니가 이제 그 예로 들리는데, 람보르기니가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카로 아주 고급 승용차로 잘 팔리고 있는데 알려져 있죠. 이 람보르기니 승용차가 스포츠가 탄생한 배경에도 바로 명예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라리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스포츠카였고 아주 고급 승용차였는데, 람보르기니는 부모 때부터 농사를 해온 사람이고, 람보르기니가 그래서 이 트랙터라든지 농사용 차량을 수리하는 그런 수리업을 했었는데, 페라리 차를 타보고 이 페라리 차가 좀 결함이 있다, 이게 완벽한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페라리가 뭐 트랙터 수리하는 친구가 뭐 돈 벌었다고 내 페라리를 뭘 알겠냐 그러면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람보르기니가 나를 말하자면 자동차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하는데 내가 본때를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나의 명예를 말하자면 명예 감정을 건드렸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절치부심 노력을 해서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만들어서 이 페라리의 버금가는 또는 그 이상의 아주 뛰어난 승용차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주 불같이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해주는 힘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아주 파괴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명예를 건드렸을 때 자기가 죽더라도 그 명예를 지키려고 해서 어떤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유럽의 결투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법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명예를 지키고 싶은데 정말 내 생명처럼 중요한 명예를 상대방이 건드렸다, 침해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지킬 것이냐. 람보르기니처럼 자동차를 만들어서 폭발적인 힘으로 생산적인 그런 그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만 또는 이 결투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파괴적인 방법으로 명예를 지키는 경우도 있는데 유럽 중세만 해도 법률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투가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명예로운 방법으로 자기가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유명한 그 결투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연극으로 나온 해밀턴 이것도 그 알렉산더 해밀턴이 결투에서 결국 총 맞아 죽는데 이 알렉산더 해밀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고 워싱턴 초대 대통령 당시 재무장관을 했던 아주 훌륭한 그 인물, 정치가며 사업가며 그 철학가며 그런 훌륭한 사람도 결국은 그 자기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끼는 순간 결투에 그 당시 가장 통상적인 방법이었지만 결투를 통해서 총을 맞고 며칠 후에 죽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그 비극이죠. 그래서 연극으로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이 결투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지키기 위한 굉장히 파괴적인 방법이었죠. 그래서 알렉산더 해밀턴도 결투로 죽었고 알렉산더 푸시킨 여러분 잘 아는 그 시인 러시아의 대문호 시인도 결투에서 결국은 죽었고 이 앤드류 잭슨 여기 맨 밑에 찰스 디킨스는 소설가가 아니고 그 당시 정치계에 있었던 찰스 디킨스인데 앤드류 잭슨 대통령도 이 결투를 했는데 결국은 앤드류 잭슨은 결투에서 이겼고 이 찰스 디킨스는 상대방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결투에서 죽이고 그리고도 대통령이 됐어요. 오늘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살인을 했는데 살인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결투는 그만큼 정당한 그 사적 구제 수단이었던 거죠. 그런 결투에 합의를 하고 결투의 규칙에 따라서 결투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그 당시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앤드류 잭슨은 뭐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보지 않고 대통령까지 되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결투는 명예를 지키기 위한 굉장히 파괴적인 방법이었다고 이제 다들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도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결투에 의해서 희생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비극이고 사회적인 손실이죠. 그래서 이 결투에 하지 않고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법 제도가 민사, 형사, 구제 수단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예 훼손을 하게 되면 오늘날 형사, 민사 책임을 지게 되는데 예술가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창작을 할 수 있는 예술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지만 그 자유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술에 의한 명예훼손이 이제 예술의 창작의 자유와 그 명예의 보호라고 하는 그 갈등을 항상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그림, 뭐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이런 정치인에 대한 풍자가 있을 때, 뭐 풍자 그림이든지, 뭐 만화든지, 아니면 소설이든지, 또는 뭐 하다못해 뭐 SNS 풍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명예훼손이냐, 아니면 이거는 당연한 예술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고
정치적인 언론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냐. 그 경계를 또는 그 구분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는 이것은 뭐 그 명예훼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림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명예를 훼손한다고 일적으로 말할 수가 없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공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공적인 인물이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그의 언행에 대해서 당연히 비평과 비판과 풍자와 조롱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될 때, 그럴 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공적 인물의 특징, 공적 인물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운 그런 사안입니다만, 그러나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은, 구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참 어렵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성추행 미투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투에서 내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해도 그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고소를 하게 되면 그 미투 또는 성추행이라고 고발했던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죠. 그죠? 말하자면 성추행의 피해자가 나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발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은 명예훼손에 관한 그 범죄,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격한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사실을 말해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게 우리나라 형법의 명예훼손죄입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영미에서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되질 않습니다. 허위의 사실로,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그거는 그 명예훼손으로 형사민사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사실을 말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보장돼야 될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될 것이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으로 처벌받지는 않는 것이고 책임을 지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형법은 아주 독특하게 공연히 형법 307조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도 명예를 훼손하면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거는 진짜 너무나도 엄격한 그 명예훼손죄 규정인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이 명예훼손죄가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미투 운동과 같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아주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엄격한 명예훼손죄 때문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가 굉장히 심각한 위축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고쳐져야 될 그러한 그 형법 규정이고 없어져야 될 형법 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형법 교수님들은, 내가 그래서 형법 교수님들한테 다 질문해 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뾰족한 대답을 잘 안 주시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명예훼손죄야말로 우리나라의 권력을 가진 자와 돈을 가진 자의 그 보호 규정에 불과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 여전히 살아있고 그렇게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또 고소를 당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명예훼손죄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계속 개정한다고 논의만 하다가 그냥 슬그머니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훼손죄가 있어야 자신들이 보호막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난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거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걸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재밌는 그런 사례가 그래서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인에 관한 사건은 아니고 아주 힘없는 그 일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얼마나 이 명예훼손죄가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떤 젊은 여인이 이제 남자하고 사랑을 하다가 임신을 해서 임신까지 했는데 유산을 하니까 남자가 그 여자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실망해서 좌절해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했더니 그 어머니가 이 미니 홈피에다가 지난 1년간의 일들 이래가지고 그 남자친구를 비난하는 글을 씁니다. 우리 애가 저 남자애가 정말 비정하게 우리 애를 버려가지고 그것도 임신했다가 유산까지 했는데 비정하게 버려서 우리 애가 자살을 했다. 너무나도 저 남자애가 못됐다. 이렇게 비난. 그 어머니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저 여인의 어머니라 하더라도 나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 억울한 걸 억울하다고 말하는 거. 내 딸이 자살한 것이 비정한 저 남자친구 때문에 그렇다고 비정한 놈이라고 욕하는 게 그게 뭐가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거지. 전 모정의 당연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인데 그 남자친구는 이것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이 인터넷에서 그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명예훼손이라고 요청을 한 경우에 그 인터넷 기업으로서는 그 글을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책임을 집니다. 말하자면 명예훼손의 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삭제 요청을 했는데 삭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만약에 명예훼손이라면 그 명예훼손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잖아요. 방치해서. 그러니까 따라서 도와주지 않으려면 도와줬다고 하는 책임을 면하려면 즉시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예훼손인지 그렇지만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사실 알쏭달쏭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인터넷 기업에서는 그냥 즉시 삭제를 합니다.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제가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서 우리 명예훼손 법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하는 건데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 전부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인터넷 기업으로서는 책임을 질까 봐 두려우니까 다 삭제를 해버리거든요. 다 삭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글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삭제하는 방법이 이제 검색어 노출 차단인데 예를 들어서 그 남자친구의 이름을 쓰면 검색이 되죠. 그게 차단한다는 것은 그 검색어를 사용하더라도 검색에 노출되지 않게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 남자친구의 이름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 사건을 검색하면 여전히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원하면 찾을 수는 있는 건데 완벽하게 차단이 안 되는 거죠. 완벽하게 차단이 안 되니까 이 남자친구가 소송을 한 겁니다. 완벽하게 차단을 해야지 아직도 남아있어. 이 사람은 계속 자기가 그것만 찾는 거죠. 그러니까 찾으면 나오는데 나오니까 그것을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나온 그 게시글이 결국 지상파 그리고 일간지에도 보도가 돼서 내 딸이 뭐 이렇게 와글와글한다라고 일간지에도 나오니까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남자친구는 더 창피했겠죠. 그래서 이 명예훼손의 글을 차단해달라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이것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않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한 인터넷 기업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책임을 져라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소송을 제기했더니 결국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여기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삭제 차단의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그 경우 다 차단을 했죠. 검색어 차단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이고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인터넷 기업이 그러한 경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아주 우리 대법원이 중대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대법원 판례가 잘못되다고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인데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으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 다시 말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명예훼손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삭제 요청에 따라 삭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을 말하자면 인식할 수 있었으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다. 말하자면 인터넷 기업이나 그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확인을 해보면 남아있죠. 그러면 그 남아있는 것을 다시 그 피해자가 인터넷 기업에게 이거 남아있으니까 지워달라라고 해서 지웠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청을 했으면 지웠죠. 그러나 피해자는 요청을 하지 않고 자 남아있어. 그러니까 책임은 져.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 우리 대법원은 남아있음이 확인됐고 그러니까 지우지 않았으니까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인터넷 기업이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검색어 차단 방식으로는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인터넷 기업도. 그러면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주의 의무가 어디까지냐라는 거죠. 검색어 차단 이상으로 더 그 게시물이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으면 더 많은 조치를 해서 완전히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인데 인터넷 기업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왜 그러냐? 어떤 부작용이냐 하면은 자, 그렇게 하려면 그것을 차단하려면 피해자가 요청해서 요거 삭제 안 됐어요. 삭제해 주세요. 그래서 삭제하면 오케이. 그러면 인터넷 기업 책임지지 않는데 이 사안에서처럼 피해자는 요거 삭제되지 않았네. 알면서도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소송만 해서 법원이 그걸 책임을 인정하게 한다면 인터넷 기업으로서는 그다음에 이제 감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검색어 차단으로 했는데 남아있는 것들이 뭐냐?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모니터링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포털 자체가 스스로 직원을 고용해서 그 피해자, 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하는 그 남자친구처럼 이제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관련된 기사를. 다 관련된 기사를 조사를 해서 그 직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언론의 자유 또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검열, 사기업에 의한 검열을 막을 거냐라고 하는 갈등이 생기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검색어 같은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단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 피해자처럼 우리도 스스로 조사를 해봐야 책임을 지지 않네. 라고 대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스스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직원이 물론 비전문가죠. 뭐 변호사를 다 고용해서 변호사들로 하여금 모든 그 게시물을 다 조사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비전문가를 고용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판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지만 그러나 게시글을 다 읽어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사람의 기준이 결국은 글을 삭제할 거냐 말 거냐를 좌우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기준으로 검열을 하는 결과가 되는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내가 어떤 권력자를 봐주고 싶어? 또는 어떤 돈 많은 사람을 봐주고 싶어? 또는 심지어는 뇌물을 받고 이 사람을 봐주자라고 마음만 먹으면 완전히 조작될 수가 있는 위험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 이 사기업에 의한 검열의 위험, 사기업에 의한 모니터링의 위험, 사기업에 의한 감시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터넷 기업도 원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그 모니터링이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러한 모니터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모니터링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다. 제가 조금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꺼져버렸어.
요건가요? 네. 이 대부 판례는 바로 이렇게 위험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그런 경우에 외부기관 내 개입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 비판이라든지 비리 견제가 불가능해지고 사상의 빈곤, 말하자면 자유로운 사상의 교환이 어려워지고 위축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될 수가 있다라는 게 커다란 문제점이다라고 이제 저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술가의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의 문제를 검토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명예가 결국 돈이다. 명예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수근의 팔레타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비싸게 경매에서 낙찰된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고 45억 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박수근의 나무와 두 여인 15억. 굉장히 비싸죠. 구스타프 클림프 1억 3,500만 달러. 엄청나게 비싼 돈 아닙니까? 이거는 뭐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1,000억 원대, 그러니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1,500억 원, 그죠? 1,500억 원을 넘는 그런 돈으로 팔렸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비싼 돈으로 팔렸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팔릴까요? 사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박수근 화백의 이 팔레타나 이런 그림도 미국에서 팔렸다면 더 비싸게 팔렸을 텐데 우리나라는 시장이 좁기 때문에 싸게 팔린 것일 뿐이고, 그 미국에서는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크기 때문에 비싸게 팔린 것이지만 아무리 시장이 커도 이 그림 한 장에 1,500억 원, 우리가 평생 일해도 벌 수 없는 그 많은 돈으로 어떻게 팔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비싸게 그림이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결정 요인이 있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작가의 명예, 명성. 말하자면 그 작가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느냐에 관한 평가, 사회적 평가. 이 사회적 평가가 결국은 명예죠. 명예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술가의 인격적 가치 또는 그 그림에 대한 사회적 평가, 이것이 명예인 거고 그 명예가 이 그림의 가치를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가 구스타프 클림프의 그림이 1,500억 원에 팔렸지만 바로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 화가의 그림은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대개 팔립니다. 근데 어떻게 그림이 다 똑같을 수가 있나요? 다르죠. 물론 그림의 가격도 조금씩 다르지만 그림의 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된다는 것은 그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격 결정 요인이 명예이기 때문에 그 화가는 굉장히 그림이 좋아, 사회적 평가가 높으면 그러면 그 평가에 따라서 그림의 가격이 높게 결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림의 크기, 저는 이게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게 그림의 크기가 가격을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그림은 싸고 큰 그림은 이제 비싸거든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게 공산품 같으면 큰 거를 만들면은 재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죠. 그림도 큰 그림을 그리려면 재료비가 많이 들죠. 그러면 재료비 때문에 그러냐? 그리고 큰 그림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거냐? 그럼 뭐 오케이.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그림 크기가 가격을 결정하는 이유가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 그림의 가격이 조그만 그림과 큰 그림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술가의 명예, 말하자면 그 예술가의 작품에 대한 사회적 평가, 예술가의 인생에 대한 인격적인 가치, 이것이 가격에 녹아 들어가 있다. 그만큼 예술가의 명예가 중요한 것이고 예술가의 명예가 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술가의 명예라는 것은, 사회적인 평가라는 것은 그림을 잘 그려서만 되는 것이냐, 도대체 명예라고 하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 궁금하잖아요. 그 예술가의 인격과 작품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정말 아주 복잡한 우리 인간의 심리와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제 재밌는 것은 말하자면 노이지 마켓처럼 굉장히 많이 논란을 일으켜도 그 명예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마르셀 듀샹의 경우고, 마르셀 듀샹이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염 달린 모나리자. 말하자면 이 작품을 마르셀 듀샹이 1919년에 출품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모나리자 그림이에요. 모나리자 그림을 모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수염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나리자 그림을 표절한 거죠. 표절했는데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저작권 침해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표절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모나리자 그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작품을 출품할 때 유명해진 이유는 거기다가 수염을 달았어요. 모나리자는 여인인데 여인이 어떻게 수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모순이고, 그래서 예술인 거죠. 그러니까 마르셀 듀샹이 이 작품을 출품을 해서 유명해졌는데, 여기서 많은 비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명화를 어떻게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비난이 있을 수 있고, 바로 그 비난 때문에 마르셀 듀샹은 유명해진 거죠. 여러분은 왜 이 수염을 달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수염 달린 모나리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징그럽다. 아니면 모나리자 뭐 저 속에 뭐 비밀이 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의 이름이 LHOOQ인데 불어 발음으로 하면은 이제 뭐 엘라쇼오 뭐 꿀 불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이제 발음이 된다고 하고, 이건 이제 영어로 하면은 she에서 hot as, 약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동성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메시지를 읽는 데만 해도 뭐 한참 걸리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제가 비로소 이 메시지를 알게 됐는데, 그만큼 마르셀 듀샹은 이제 소위 개념 미술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알려지게 된 획기적인 계기가 된 것이, 이렇게 많은 논란을 일으킴으로써 유명해지는 그런 독특한 등장 배경이 있고, 명예가 어떻게 생기느냐를 보여주는데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명예가 얼마나 많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대중음악계, 팝 음악계, 유명한 연예인, 이미 사망한 연예인 가운데 가장 사망한 후에도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마이클 잭슨이 제일 돈을 많이 버는데, 사망한 후에도 매년 1,400억 원씩, 1,500억 원씩 버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사망한 후에도. 그 유족들이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벌까요? 엘비스 프레슬리도 이제 상당히 많이 버는데, 지금 사망한 지 벌써 수십 년이 됐죠. 그런데도 현재까지도 매년 5,500만, 거의 600억, 그죠? 600억 원씩 버는 거예요, 매년. 제가 평생 벌어도 600억 벌기 힘든데, 이 사람은 죽은 후에도 매년 600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 사람들의 명예가 죽은 후에도 이만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이 제임스 딘 1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죽은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죽은 지 50년이 넘은 배우인데 여러분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배우는 잘 기억을 못하죠. 너무나도 오래전에 사망한 배우라서 여러분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옛날 영화 가운데 이런 영화가 있어요. 말하자면 굉장히 반항심이 아주 굉장히 많은 어떤 젊은 남자로 이렇게 등장한 이 영화. 이 영화 이름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죽은 지 50년이 됐는데도 너무나도 유명해서 매년 이렇게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 수익을 올리는 말하자면 죽은 후에도 명예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그 이유, 배경, 법률적인 무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셀레브리티 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까지 소송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제임스 딘이 유명하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알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영화 배우가 속옷 팬티 제조 판매를 하면서 영화 배우가 왜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배우인데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 배우가 팬티를 만들면서 자기 이름을 붙일 것이지 제임스 딘의 이름을 붙여서 상표로 붙여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임스 딘 유족이 그거 내 이름 쓰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제기했는데 우리 대법원은 그 상표 등록이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데요. 우리 상표법에는 타인의 저명한 성명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임슨이 살아 있다면 그 상표는 무효가 돼야 되죠.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상표로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임슨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제임슨이 살아 있다면 그리고 저명하기 때문에 그 상표는 등록이 무효가 돼야 되는 등록 무효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 대법원은 사망한 지 50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상표법이 보호하는 그런 성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허락 없이 상표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라고 할 때 타인의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타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동시에 없어지는 권리다. 그래서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존해 있을 때 권리로서 보호해 주는 것이지 사망했으면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인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인격권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답니까? 좀 이상하죠? 우리 대법원 판사님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논리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이 제임스 딘의 약간 반항적인 성격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한 지 50년이나 됐는데 그 이름을 보호하냐 그러면서 보호할 필요 없어. 인격권은 이미 사라졌어.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히 등록 무효 아니야? 괜찮아. 잘 써. 그냥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우리가 볼 때도 이상하죠. 그 상표법이 살아있는 생존 시의 인격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후에도 저명한 타인의 성명에 들어가 있는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한 후에도 보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법원 판사님들은 사망한 후에 인격 없어. 그래서 상표 등록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임스 유족에서 이스테이시 다시 소송을 했어요. 뭐냐면 설사 상표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그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때마다
우리 이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제임스 딘의 퍼블리시티 권이라고 하는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표권은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그러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 재산권이라는 것은 뭐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망한 후에도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 성명, 그 성명 속에 들어있는 명예, 그 명예에 들어있는 재산적 가치,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재산권이고 그것을 침해한 것이다. 퍼블리시티 권이라고 하는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불법행위다. 재산권을 침해했으니까 나의 부동산 소유권을 뺏어간 것처럼 나의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다. 이렇게 하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등법원이 되게 재밌어요. 그런 거 없어, 우리나라에. 법전 다 뒤져봐봐. 어디에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영어가 나와? 나오지도 않아. 그런 거 없어. 딱 잘라버렸어요. 그 근거로 우리 판사님들은 그 이제 민법을 배워가지고 민법의 재산권 그러면 물건은 등록을 해야 되고 양도 가능하고 상속 가능하고 그렇게 명확해야만 물건으로 보호할 수 있는데 퍼블리시티권은 등록한 것도 아니고 등기한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상속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물건으로서 보호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전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우리 판사님이 사법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민법전에는 없지만 재산적 가치가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된다고 하는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런 권리 우리나라에서 인정할 수 없어. 이게 또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해서 결국 이 제임스는 여러 번 소송을 했는데 상표권 등록 무효 심판 그리고 재산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소송 등등을 제기했는데 다 패소했습니다. 다 패소하고 손 탈탈 털고 그래 당신 잘해봐. 그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배우 그 사람 당신 잘해봐 그러고서 갈 수밖에 없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외화를 절약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 우리나라 영화 배우도 자신의 명예를 앞으로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가수 이 사람 누구죠? 박상민 씨도 그래서 손해를 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양반도 만약에 제임스 딘의 그런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됐다면 이 박상민 씨도 구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사건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가수 박상민 하면은 이 모자 그리고 선글라스 그리고 턱수염 이런 것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요소 모자와 선글라스와 턱수염을 보면 저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저 사람은 박상민이다 라고 일반인이 인정할 만큼 이 외관에 박상민의 명예와 박상민의 명성이 녹아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무명 가수가 똑같은 그런 외관을 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턱수염을 길러가지고 밤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러면 그 밤무대 소비자들은 박상민이 왔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리고 박상민이 온다는 것을 알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밤무대에 오겠죠. 그래서 매상이 2배, 3배, 5배, 10배 막 오르겠죠. 그러면 그 밤무대와 그 밤무대에 나온 가짜 박상민은 결국 박상민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2배, 3배, 5배, 10배 돈을 버는 것인데 이것이 정당한 것이냐? 물론 돈 더 버는 거 좋죠. 그런데 타인의 명성을 이용해서 그 타인의 명성에 감사하는 게 없이 타인의 명성에 어떤 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2배, 3배, 5배 돈을 버는 것은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박상민과 같은 유명한 스타들이 더 이상 말하자면 내 명성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어떤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임스 딘 이 사건은 결국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박상민은 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딘 사건에서처럼 우리 대법원은 그 이미지, 박상민의 이미지, 외관 이것은 법으로서 보호할 수가 없다.
말하자면 제임스 딘이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명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처럼 이 박상민의 외모도 이거는 불확정적인 것이고 보호할 만한 어떤 명백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부정경쟁 방지법이 그런 것을 보호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부정경쟁 방지법은 특정인의 독점적인 사용을 사실상 용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건데 부정경쟁 방지법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유명한 상표를 썼다 말이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애플이다. 애플의 리모컨이다. 그러면 지금 애플은 등록이 돼 있죠. 우리가 못 쓰죠. 그럼 상표권 침해가 되죠. 그런데 애플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다는 게 부정경쟁 방지법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설사 상표 등록을 안 했다 할지라도 일반인들 사이에 애플 그러면 아이폰으로 유명하죠. 근데 만약에 리모컨에다가 애플이라고 하는 리모컨을 내가 판매를 하게 되면 저거 애플이 만든 리모컨이구나 하고서 리모컨을 사겠죠. 바로 그것은 부정경쟁 행위다. 그래서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저명한 그 상표, 저명한 표시, 저명한 어떤 이미지를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상거래를 혼란시킬 수 있잖아요. 출처를 혼동시키는 것이고 소비자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부정경쟁이다. 그래서 금지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정인의 독점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거죠. 특정인의 독점적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거래 질서가 안정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그 애플이라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출처에 혼동이 생기고 소비자를 속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소비자를 속일 수 없게 하려면 그 상표에 대해서 독점적인 사용을 허용해야 되는 거죠. 설사 등록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그게 부정경쟁방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등록 여부에 관계없다. 바로 그러한 그 법의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보면 박상민의 이미지가 등록돼 있지 않아도 박상민의 이미지가 널리 소비자에게 알려져 있다면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서 박상민의 이미지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의 정신에 부합되겠죠. 근데 우리 대법원은 정반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사례는 피카소인데요. 이 제임스 딘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반항적인 사람이라 죽은 지 50년 됐고 보호할 필요 없어 이랬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피카소는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한 화가야. 보호해야 돼. 그래가지고 피카소는 보호를 했습니다. 피카소 똑같이 사망을 했거든요. 사망을 했으면 제임스 딘이나 피카소나 똑같이 보호해서는 안 되죠. 이름을. 보호해서는 안 되는데 제임스 딘의 이름을 보호해서는 안 되는데 피카소의 이름은 보호해야 된다. 피카소라는 이름을 이렇게 상호 표지로 쓰면 이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피카소는 유명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저명한 타인의 성명일 뿐만 아니라 피카소가 직접 자신의 필체로 만든 서명 그 자체를 상표로 썼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면 약간 그렇던 측면이 있죠. 제임스 딘의 경우에나 피카소의 경우나 똑같이 사망했는데 제임스 딘은 그냥 이름을 쓴 거고 피카소는 이름 플러스 피카소의 서명 그 자체를 상표로 썼다. 그게 다른 거죠. 그게 다른 건데 사망했다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망했기 때문에 제임스 딘의 판례에 의하면 피카소도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대법원이 이것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그 근거는 서명 그 자체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는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왜 보호를 해야 되지? 서명 그 자체는 왜 보호를 해야 되죠? 똑같이 사망한 사람인데 왜 보호를 해야 될까요?
제임스나 피카소나 똑같이 사망했는데 사망했으면 자 이름 그 자체는 보호가 안 되는데 서명 그 자체는 보호해야 된다. 그럼 왜 그래야 되지? 한번 그 반문을 해보면 이게 참 궁색한 거예요. 왜 서명은 더 보호를 해야 되는지 그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왜 서명을 보호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 판사님들이 이제 그 논리를 물론 대법원 판사님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변호사가 이제 제시한 논리 중에 하나가 피카소라는 서명은 저작물이다. 저작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답니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들어보면 그래? 저작물이라면 보호할 필요가 있지. 이렇게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졸렬한 논리 조작인데요. 그러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해야지. 이거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을 해야지. 근데 저작권 침해가 아니거든요.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도 않으면서 저작물이니까 이거는 상표로 보호할 수 없다. 이게 논리 비약이죠. 저작물이니까 상표로 보호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작물이면 저작물로 보호를 하고 상표는 상표로 보호를 해야지. 이거는 살짝 저작물이니까 대강 보호해 주세요. 이 원님 재판하고 똑같은 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판결을 내린 이유가 뭐냐? 우리 보면은 상표법에 공서 양속에 반하는 경우에 소셜 모랄리티 공서 양속에 반하는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바로 저작물에 해당되는 서명을 사용한 것은 공서 양속에 반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것을 우리 대법원이 받아들인 건데 이거는 지나친 논리 비약이고 공서 양속을 지나치게 확장시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백히 저작물로서 보호하려면 명백히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어야 되고 저작권 침해라고 하더라도 상표 사용은 괜찮은 겁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지. 상표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표권 침해가 아니면 상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저작권 침해라면 저작권 침해에 책임을 지고 저작권 침해이기 때문에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소양속으로 이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아니냐.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제 제임스 진과 피카소의 커다란 그 차이가 뭐냐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이영애 사건을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해서 이 명성의 재산적 가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임스 딘에서도 그렇고 우리 법원은 계속 이 퍼블리시티, 명성의 재산적 가치를 별도의 재산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호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왔는데 바로 이 사건이 아주 역사적인 그 변화를 만들어준 사건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사실 저도 영화배우 이영애를 잘 몰랐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영애 씨가 진짜 대단한 배우다라는 것을 이때 알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영화 드라마 봐도 그 배우가 그 배우 같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 똑같이 예쁘지 뭐. 근데 왜 이영애가 그렇게 유명한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사건을 보고서 진짜 대단하다. 그 무수히 많은 사건에서 퍼블리시티권이 다 부인됐는데 바로 이 사건에서 똑같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님이 이영애 배우를 보더니 정말 눈부시도록 말합니다. 퍼블리시티권 인정해야지. 이렇게 입장이 싹 바뀐 거예요.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퍼블리시티권이 재산적 가치가 가진 명성의 재산적 가치, 그 연예인의 명성이 고객을 흡인하는 능력이 있고 그 명성이 고객을 흡인하는 능력이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재산적 가치를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그런 판결이고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영미에서의 그 법리를 받아들인 판례가 됩니다. 바로 이영애 씨가 원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판례가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것을 인정한 판례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삼성 사건만 설명하고 퍼블리시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삼성이 이거는 미국에서 한 광고인데 삼성이 그러니까 뭐 벌써 한 20년 전이죠. 30년 전에 이제 소니가 30년 전만 해도 미국 시장을 다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30년 전에. 여러분 이제 30년 전에는 결혼하려면 혼수품이 소니 TV장만 하는 거예요. 소니 TV. 그만큼 아주 비싼 TV로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소니 TV를 샀어요. 삼성은 이제 가면은 저기 구석에 먼지 앉아 있는 TV입니다. 잘 안 사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TV 제품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만든 광고인데, 우리 TV는 30년 후, 50년 후에 이 로봇이, 여기 왼쪽에 있는 게 광고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광고인데, 로봇이 나온 그 시대에도 우리 TV가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어때요? 광고가 좀 그럴듯해요? 로봇이 우리와 함께 사는 그 시대에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TV가. 그래서 이제 이 광고를 만들었어요. 왼쪽 광고를. 저 로봇을 이제 그 이후에 물론 제품을 잘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미국 시장에 가보세요. 그러면은 월마트고 뭐 코스코고 들어가자마자 매장 저기 입구부터 그냥 삼성 TV 냉장고 쫙 서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자랑스러운 겁니다. 30년에 그렇게 커다란 차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니는 저기 가 있어, 저기. 그렇게 커다란 변화라는 것은 물론 이제 제품이 좋아서 그런데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광고를 잘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광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광고를 이렇게 했는데 이 광고를 보고서 여기 있는 데나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 광고는 나의 퍼블리시권을 침해한 것이다. 왜? 이 광고 속에 나오는 로봇가 나와 똑같다. 똑같아요? 로봇이 데나 화이트하고 똑같습니까? 로봇을 데나 화이트의 이미지를 이용한 것일까요? 여기 지금 박상민 이렇게 딱 이미지 보면은 박상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미지를 이용하면 퍼블리시권 침해다라는 게 미국 판례인데 여기 로봇을 보면 데나 화이트의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데나 화이트 이미지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소송의 쟁점이었습니다. 이 광고 속에, 삼성 광고 속에 나오는 이 로봇이 데나 화이트냐, 데나 화이트의 이미지를 이용하면은 퍼블리시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데나 화이트의 이미지와 너무 다르면 퍼블리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로봇 자체는 데나 화이트의 이미지와 전혀 다르죠. 그죠? 전혀 다르죠. 그냥 머리카락이 달린 여자 로봇일 뿐이죠. 긴 머리가 달린 여자 로봇에 불과한데 데나 화이트 얼굴도 다르고 완전히 로봇이죠. 머리카락만 달렸을 뿐이다. 그런데 이 로봇이 등장하는 배경이 이 데나 화이트가 나오는 휠 오브 포춘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배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논란이 시작되는 거죠. 이 데나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는 휠 오브 포춘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이 TV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뭐 단어 맞추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렇게 단어 맞추기 그런 경쟁에서 이기면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막 상금이 올라가잖아요. 이 휠 오브 포춘에서 단어 맞추면 이제 상금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이 데나 화이트는 예를 들어서 맞춘 사람이 IP 하고 그러면은 IP 그러면 이 데나 화이트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IP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말하지도 않고 IP 그러면 씩 이렇게 웃으면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를. 딱 그거예요. 근데
휠 오브 포춘에는 항상 이 베나 화이트가 와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돌려줘요. 이렇게. 그 역할을 하는데 맨날 나오니까 베나 화이트가 휠 오브 포춘에는 저 여자가 그 단어 그 큐빅을 돌려주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바로 삼성 광고에서 휠 오브 포춘의 배경에서 로봇을 등장시키니까 저기에 베나 화이트가 나왔었지라고 연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상을 하게 되겠죠. 베나 화이트가 나왔었지. 그런데 저 로봇은 베나 화이트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나 화이트하고 이미지는 다른데 베나 화이트가 등장한 휠 오브 포춘의 배경 속에서 나오니까 그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는 거죠. 저 속에 베나 화이트가 있었지라고 연상하게 하는 것만으로 퍼블리시권을 침해했느냐? 아니면 이미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퍼블리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퍼블리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은 베나 화이트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퍼블리시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점을 강조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좀 좌우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비슷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답하기 참 어려운 사건인데,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는 이것은 연상시키는 것만으로도 이미지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했다라고 봤어요. 굉장히 확대 해석을 했는데요. 원래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은 퍼블리시티의 이미지를 이용했어야 되는데 이미지를 연상케 했다는 것만으로 재산적 가치를 인정했다고 해서 그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는 사건이고 미국 로스쿨에서 항상 토론에 붙입니다. 로스쿨 교수님이 재미있는 사건이잖아요.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로스쿨 학생들한테 토론을 붙이는 유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만들어낸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 베나 화이트 삼성하고 애플 vs 삼성. 애플 vs 삼성은 여러분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가요? 그 휴대폰에 관한 특허권 침해, 디자인 특허 침해를 가지고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연방 대법원까지 갔어요. 미국 디자인 특허보호법의 특허법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 바로 애플 vs 삼성이죠. 이거는 이제 연방 항소법원까지밖에 안 갔지만 그 두 개의 사건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휴식하고 10시 5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